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여성이고 슬하에는 5살 배기 어린 딸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친정엄마와 함께 가정식 백반집을 운영했습니다. 엄마는 음식 솜씨가 엄청 좋으셨는데 운영했던 것은 아니고 아빠 사후 집안 경제가 기울면서 어쩔 수 없이 시작하게 된 장사였지요. 멀쩡한 현직 검사가 교통사고를 당해 저 세상으로 가다니 참 하늘도 무심하시지. 본가에서는 개천용이라고 자랑스러워하던 아들이고 아직 처자식도 젊고 어리던데 어쩔 거요? 그래도 검사하다 저 세상 갔으면 지 처자식들 먹고 살만하게는 해놓고 가지 않았을까? 말도 말어. 안 그래도 지금 명을 달리한 검사 양반 비지? 어마어마해서 안사람 되는 여자가 더 정신을 못 차린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아니, 사업을 하던 사람도 아니고 빚이 어마어마할 일이 뭐가 있어요? 듣자 하니 좀 평범한 검사가 아니셨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저희 아빠는 살아생전 절대로 평범한 검사님이 아니셨지요. 아빠는 서울의 명문대학 법대를 차석으로 졸업하고 졸업과 동시에 사법고시를 패스한 수재셨다고 합니다. 아빠가 대학을 졸업할 당시에는 로스쿨이 없고 사법시험을 거쳐 법조인이 되는 루트가 전형적이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사법연수원에서도 성적이 탑을 달리던 아빠는 검사로 임용이 되셨고 정재계 커넥션을 좀 여우처럼 이용해서 출세 가도를 달리던 다른 선후배 동료와는 달리 어찌 보면 성공, 돈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길을 택한 분이셨다고 합니다. 형아야, 너희 아빠는 어찌 보면 정말이지 검사의 본질에 충실한 분이셨단다. 높은 자리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콩고물에는 1도 관심이 없고 언제나 정의감에 불타서 범죄를 저지른 나쁜 사람에겐 가차 없었고 또 반성하며 참여하는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호의를 베풀기도 하는 그런 분이셨다. 그런 호의를 너무 많이 베풀어서 지금 우리 빚이 10억인 거잖아요. 엄마 아빠가 훌륭한 분이셨다는 건 저도 인정하지만 솔직히 그런 남자를 남편으로 만났다는 거 후회한 적 없으세요? 다시 돌아간다 한들 뭐 운명이란 걸 바꿀 수가 있겠니? 엄마하고 아빠가 결혼할 때 엄마는 가진 거 하나 없는 말단 격리였고 네 아빠는 그래도 사법연수원을 갓 졸업한 잘 나가는 검사였단다. 강남 일대 온갖 마담또들이 부잣집 딸들 명함을 내밀어서 조건 좋은 혼처를 택할 수 있었는데 가난한 집안 딸인 엄마를 택한 게 네 아빠였지. 아빠가 첫 사건을 맡으면서 증인으로 나서게 된 게 엄마라고 했죠? 그랬단다. 엄마가 격리로 일하면서 거래처 직원들끼리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험악하게 하면서 그게 형사사건으로 번졌는데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엄마가 증인으로 나섰고 증인 신문을 하는 검사가 네 아빠였어. 아빠는 그렇게 증인으로 나온 젊은 격리 아가씨였던 엄마에게 첫눈에 반해 두 분은 결혼에 꼴이 나신 거였죠. 두 분이 결혼할 당시 아빠의 본가에서는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고 하네요. 아이고, 시골에서 힘들게 농사짓고 소까지 팔아가며 공부시켜놨더니 고작 고졸 출신 말단 격리하고 결혼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부모님 고생하신 거 생각하면 좀 번듯한 집안의 처자와 결혼을 해야 집안이 더 일어설 것인데. 넌 어찌 똑똑한 녀석이 결혼은 그리 똑똑치 못하게 하니? 똑똑한 결혼이라는 게 저는 뭔지 당최 모르겠습니다. 똑똑한 머리를 쓰는 일은 일하면서 불가동하는 것으로 충분해요. 집안에 들어와서 평생 봐야 하는 와이프는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여자와 할 겁니다. 아빠는 그런 분이셨고 아빠의 그런 마인드를 사랑했던 사람이 나란다. 해서 네 아빠가 때로 현실적으로 야무지지 못한 선택을 많이 하셨더라도 엄만 그런 문제에 관해 한 번도 네 아빠를 타박해 본 일이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빠 사후에 남긴 막대한 빚을 갚으면서도 딱히 불평 한마디 하지 않는 어머니셨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살아생전에는 넉넉한 살림은 아니지만 가정주부로만 지내셨는데 아빠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떠나시면서 갑자기 가장의 무게까지 짊어지게 된 것이었죠. 다행히 엄마는 음식 솜씨가 좋아 단골 손님이 많았고
골목 안쪽에 자리한 식당이었음에도 장사가 잘 된다는 것이 다행이라면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제 밑으로는 남동생이 한 명 있는데 그 애는 아빠를 닮아서인가 어려서부터 아주 머리가 명석하고 공부를 잘했지요. 엄마, 나 고민 많이 해봤는데요. 제가 대학까지 가긴 우리 형편에 무리인 것 같아요. 제가 딱히 공부에 적성이나 흥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 식당 일도 바쁜데 차라리 지금 엄마가 쓰는 종업원 대신 제가 엄마 일을 도우면 그게 식당 운영에도 훨씬 도움되지 않겠어요? 형아야, 너 지금 대학을 안 가겠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 뭐 안 가겠다는 게 아니라 성적에 맞춰 그냥 대학을 갈 만큼 우리 형편이 여유로운 것도 아니고 제가 딱히 하고 싶은 공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적당히 대학 졸업해서 사무직 회사원 되느니 저도 뭔가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해서 돈 많이 벌고 싶거든요. 안 돼, 영아야. 공부에는 때가 있는 건데 네가 지금은 어려서 세상 물정 잘 모르고 엄마가 하도 힘들게 동동거리며 사니까 엄마 도우려고 그러는 건 알겠다만 대학 안 가는 사람이 요즘 몇이나 된다고 그러니 쓸데없는 생각 말고 입시나 잘 치를 생각해. 입시야 뭐 절차니까 당연히 치르겠지만 엄마, 전 정말 대학에 뜻이 없어요. 이건 단순히 뭐 엄마 생각해서 하는 소리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집서 공부머리는 영식이가 특출난데 엄마랑 저 열심히 돈 벌어서 영식이 공부 잘 시키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는 집안의 맏딸이다 보니 여러 가지 집안 돌아가는 사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막대한 빚, 그 빚을 하루라도 빨리 청산하고 엄마, 저 남동생 이렇게 세 식구 돈 걱정 안 하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제 꿈이었지요. 그러려면 딱히 공부에 재주도 없는 제가 단순히 가방끈 늘린다고 대학을 가는 건 어리석은 선택 같아 보였어요. 공부 잘하는 남동생에게 학비 지원은 몰아주는 것이 현명하다는 판단이었지요. 처음엔 저의 이런 선택을 극구 만류하던 엄마셨지만 제 뜻이 확고한 것을 알고는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해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엄마의 식당 운영을 함께 도우며 생활하게 된 거고요. 제가 엄마의 가정식 백반집을 같이 도와 운영하게 되면서 가게 장사는 더 잘 되었습니다. 일머리 없고 꾀만 부렸던 원래의 종업원을 정리하고 제가 엄마 일을 열심히 잘 돕게 되니까 인건비도 줄고 여러 가지로 가게 돌아가는 사정이 좋아졌지요. 그럼에도 아빠가 남긴 빚의 액수가 워낙 고액이라 저희 집 형편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았죠. 그렇게 모녀가 운영하는 맛있는 백반집으로 나름 이름을 알리면서 그래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열심히 엄마와 장사를 하며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백반 6인분 부탁드립니다. 촬영 때문에 이곳저곳 식당을 많이 다녀봤는데 이 집만큼 집밥처럼 맛있고 깔끔한 집이 없네요. 매번 이렇게 여러 명을 대동하고 와주시고 팀으로 다니셔서 그런가요? 촬영이면 뭐 방송 쪽 일하는 분이세요? 네, 뭐 거창한 거는 아니고 조그맣게 소규모 외주 제작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휴먼 다큐 프로그램을 주로 만드는데 같이 식사하러 오는 멤버들은 조연출, 작가, 촬영 PD, 제 팀원들이고요. 저희 집 단골이신데 오늘은 서비스로 계란말이 드릴게요. 자주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저희가 감사하죠 뭐. 이렇게 많이 비싸지도 않은 가격에 맛있는 한 끼 식사가 해결돼서 얼마나 좋은데요. 점심시간 기다리는 맛도 있고요. 그렇게 저희 집에 하루 걸러 들리는 단골 손님이 한 명 있었습니다. 외주 제작사를 운영하는 PD라고 하였는데 성격이 아주 털털하고 담백한 사람이었죠. 그 사람은 늦은 시간 편집을 하다 말고 야식을 먹으러 혼자서 식당에 들리기도 하고 아무튼 저희 식당에 아주 VIP와도 같은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오늘은 큰 사장님께서 안 보이시네요? 저희 어머니 말씀이시군요. 감기 몸살 기운이 있으셔서 좀 일찍 들어가셨어요. 저도 마침 가게를 파하려던 참인데. 죄송해요. 편집 작업을 하다가 출출해서 들렸는데 제가 너무 늦게 왔네요. 식사는 다음에 하러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백반은 재료가 소진돼서 팔아드릴 수가 없어서요.
대신 라면은 하나 끓여드릴 수 있는데 그거라도 괜찮으시다면. 그러주시면 저야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폐를 끼치는 게 아닐지. 저도 장사 마무리하느라 오늘 끼니를 놓쳐서 지금 배가 좀 고프거든요. 라면 2개 끓여서 같이 드실래요? 그렇게 가게 마감 직전 야참을 먹으러 온 단골 손님과 함께 라면을 끓여 먹었고, 대화를 하다 보니 편하게 또 통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소주도 한 잔 반주로 같이 기울이게 되었지요. 많이 취한 것도 아닌데 그날 단골 손님은 숨겨왔던 속내를 저에게 고백하더군요. 솔직히 작은 사장님 처음 뵀을 때부터 저 많이 좋아했습니다. 이거 제가 취해서 드리는 말씀도 아니고 제 입장에서는 고민도 많이 하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잘못 드렸다가 젊고 아리따운 사장님께 추근되는 손님으로 오해 살까 봐서. 뭐 그런 말씀을 그렇게 진담까지 흘리면서 하세요. 사람 좋아하는 게 뭐 죄도 아닌데요. 그리고 저희 가게 단골 되신 지 거의 1년이 넘어가는데 최 PD님이 이상한 분 아니시라는 거는 안지 저도 오래됐고요. 감사해요. 저처럼 뭐 내세울 거 하나 없는 여자를 좋아해 주셔서. 아니, 내세울 게 없다뇨? 영아 씨가 얼마나 매력이 철철 넘치는 사람인데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그렇지만 전 최 PD님에 비해 학벌도 보잘것없고 집안 형편도 보기보다 더 녹록지 않아요. 저희 백반집이 장사는 잘 되지만 장사가 아무리 잘 되면 뭐하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솔직히 많아요. 저희 돌아가신 아빠가 검사셨는데 생전에 빚을 좀 많이 남기고 떠나셨거든요. 소주 반병에 취기에 저는 그날 저희 친정에 있는 막대한 빚까지 모두 커밍아웃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단골이어도 생판 남인 사람에게 털어놓을 말은 절대 아니었는데 약간의 취기가 있긴 했지만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다른 뜻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빚만 덕을덕을하고 딱히 내세울 것도 없는 나 같은 여자를 나름 스펙 좋고 부족할 것 없어 보이는 남자가 여자친구로 사귀고 싶어 할까? 솔직히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한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저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만큼 숨기기 힘든 일도 세상에 없는 법이니까요. 재채기와 사랑은 감추지 못한다는 속담이 딱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 사람에게 호감이 있었고,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뱁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지는 황새가 되고 싶진 않았어요. 서글프지만 그게 현실이었고, 후에 제 조건과 처한 상황을 알고 남자가 도망가는 일을 방치하고 싶어서 뭔가 처음부터 제 상황을 오픈했던 겁니다. 그렇게 제 집안의 빚을 커밍아웃하고 서로의 마음을 처음으로 확인하게 되었던 그날 이후 단골 손님은 일주일 넘게 저희 식당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군요. 요즘 들어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밥을 먹으러 오는 단골이었는데 뭔가 심경의 변화가 생겨도 단단히 생긴 것이 분명해 보였죠. 예, 그 최 PD인가 하는 남자 말이다. 요즘은 통식당에 밥을 먹으러 안 오네. 뭔 일이 생겼나? 엄만 무슨 단골이면 맨날 와야 돼요? 하도 우리 식당 밥만 먹어서 질렸나 보죠 뭐. 식당이 우리 집만 있는 것도 아니고 널린 게 식당인데. 그런데 대답을 하면서 표정이 왜 그렇게 썩어 있냐? 뭐 안 좋은 일이라도 있어? 안 좋은 일은 무슨, 엄마가 대수롭지 않은 단골 한 명한테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서 그러죠 뭐. 저야말로 기분이 좋지 않았고, 그렇다고 그런 내색을 엄마한테 할 수는 더욱 없는 노릇이어서 괜히 식당 테이블에 화풀이 하듯 거칠게 행주질을 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지금 백반 되죠? 아이고, 우리 집 VIP 단골님이 왜 이렇게 오랜만에 행차하셨슈? 뭐 집안에 병구라도 있던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마음 먹고 청혼을 준비하느라 한 며칠 바빴거든요. 아니, 이게 웬 경사야? 최 PD님 장가 가세요? 네. 그런데 아직은 신부 쪽 대답을 못 들어서 일단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서 제 눈을 똑바로 보는 남편이었죠. 마침 점심시간이 지나 가게는 브레이크 타임 직전이었고 가게의 손님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영아 씨,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뭐 너무 성급하고 빠르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당장 허락하지 않으신다 해도 저 결혼을 전제로 영아 씨와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품속에서 꽃다발과 반지를 꺼내 저에게 끼워주는 남편이었지요. 저는 지난 며칠간의 마음고생이 떠올라 펑펑 눈물을 흘리고 말았고 그런 저를 꼭 껴안아주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남편의 청혼이 있은 지 한 계절이 채 지나지 않아 저는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지요. 시댁은 숙박업을 운영했는데 시어머니 소유의 모텔이 있었고 나름 알부자 소리를 듣는 집안이었습니다. 처음에 돌아가신 친정아빠가 검사라는 얘기를 듣고 시어머니는 그런 조건에 비해 턱없이 힘든 저희 친정의 경제 사정을 듣고 좀 타박하는 듯한 소리를 하던 분이었죠. 듣자 하니 너의 친정아버지가 검사셨다고 들었는데 어머니께서 아직도 백반집을 운영하면서 힘들게 사신다면서. 네, 검사가 명예직이지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니라서요. 그래도 살아생전 아빠가 명예롭게 살다 가셨다고 엄마는 지금도 많이 자랑스러워하세요. 그래, 뭐 남겨놓은 게 없는 남편이라도 그런 거라도 내세울 게 있어야 너희 어머니도 얼굴들 낯이 있겠지, 안 그래? 그런데 너는 왜 대학은 안 갔니? 친정아버지가 검사면 네 엄마도 그렇고 널 공부시키겠다는 욕심이 크셨을 것 같은데. 제가 딱히 공부에 취미가 없어서요. 공부는 저희 남동생이 잘해요. 너희 친정도 참 평범한 집안은 아니로구나. 네 어머님이 고생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그런데 넌 결혼해서도 어머니 식당 운영을 계속 도울 생각이니? 네, 저랑 그이가 딱히 빨리 아기를 가질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당분간은 엄마 식당 운영을 계속 도울 생각이에요. 생활력 강한 것은 마음에 든다만 명색이 검사 집안 딸이라 자랑을 있는 대로 해놨는데 며느리 직업 물어보면 대답할 게 마땅치 않구나. 친정아빠는 검사인데 딸은 밥집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니? 에이그. 그렇게 초면부터 신뢰일 수 있는 말들을 필터링 없이 내뱉는 시어머니였지요. 뭐라고 대거리할 수도 없고 혼자서 불쾌한 감정들이 쌓여갔지만 어디 대놓고 말할 때도 딱히 없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엄마가 좀 며느리감에 관해 쓸데없이 욕심이 크셔서 혹시 자기 상처되는 말 하실 수도 있는데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알았지? 말은 부드럽게 못하시지만 마음이 그렇게 나쁜 분은 아니니까. 알았어. 우리 집이 빚도 많고 날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는 거 당연해. 자기야, 그래서 말인데 자기네 집 빚 이야기 우리 집에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혹시나 그런 얘기해서 엄마가 괜한 걱정하게 만들 필요 없는 것 같아서 말이야. 남편이 그런 얘기를 제 눈치를 보며 신신당부하는 이유를 저는 잘 알 수 있었고 그 부분 남편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친정 빚을 갚는데 시댁 도움 받을 생각 전혀 없었고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었지요. 시어머니는 별나고 극성스러운 분이셨지만 저희 남편만은 정말로 세상에 다시 없을 애처가였답니다. 어머님, 이번 어버이날에 어디 놀러 가고 싶은 곳 없으세요? 제가 장모님 가고 싶은 곳 있으면 근처에 식당도 미리 예약도 좀 두려고요. 아이고, 최서방. 말이라도 고맙네. 어버이날이라고 해봐야 난 어차피 가게 문 닫고 어디 쏘다닐 형편도 못 되고 자네 부모님이나 모시고 좋은 곳 다녀오게. 결혼해서 아들이 너무 처가에만 굽어지면 부모님들이 서운하게 생각하셔. 사위도 자식인데 장모님께 당연히 잘 해드려야죠. 게다가 저희 부모님은 두 분이 함께 정정하게 계시지만 장모님은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데 제가 신경을 2배로 더 써드려야죠. 그럼 어버이날 당일 말고 그 전주에 가게 문 닫는 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곳도 구경하러 가요. 그렇게 저보다 더 저희 친정엄마를 살뜰하게 챙기는 남편이었죠. 결혼 1주년이 되던 날 남편은 선물 대신 웬 통장 하나를 제게 건네는 겁니다.
우리 결혼 1주년인데 목걸이나 반지 선물보다 당신한테는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준비했어. 무슨 돈이 이렇게나 많이 들어있어? 2억씩이나? 당신 이렇게 큰 돈 대체 어디서 난 거야? 나 몰래 혹시 무슨 대출이라도 받았어? 당신이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되고 내가 무리해서 마련한 돈 아니니까 신경 안 써도 돼. 당신 집안 빚 때문에 당신이 항상 고생하는 거 아는데 내가 이 정도밖에 도움이 안 돼서 미안할 뿐이야. 아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우리 친정 빚을 당신이 왜 도와줘야 되는데. 당신 마음은 고맙지만 난 이 돈 받을 수 없어. 당신 마음만 받을게. 이 돈은 잘 모아뒀다가 당신 필요한 데 써. 당신이 급한 곳에 이 돈을 쓰는 게 바로 내가 필요한 곳에 돈을 쓰는 거야. 자, 내 성의 무시하지 말고 빨리 받아. 진작에 당신 도와주고 싶었는데 그동안 사정이 허락하지 않아서 늦어진 것뿐이니까. 여보, 정말 고마워. 당신도 제작사 일 꾸려가느라 여기저기 돈 들어가는 거 많은 거 내가 뻔히 아는데 이 돈을 내가 받아도 되나 정말 모르겠다. 내가 만약 나중에라도 힘든 상황에 처하면 당신 나 안 도와줄 거야? 아니잖아. 부부란 게 뭐니? 힘들 때 서로 돕는 게 부부잖아. 괜히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빨리 받아. 이 정도라도 당신한테 도움이 되어야 나도 마음 편히 일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저에게 2억 원이 든 통장을 내미는 남편이었지요. 솔직히 안 그래도 그즈음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 때문에 엄마와 저는 고민이 깊었는데 남편의 도움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고비를 넘기고 한동안 안심하고 장사에 매진할 수 있었지요. 그렇게 남편은 시댁에는 비밀로 하고 저를 도와주었고 저는 남편의 그런 마음씀에 감동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진심을 알았기에 만만치 않은 성격의 시어머니가 가진 거 없는 저희 친정을 운운하며 툭하면 괄시하는 발언들을 해도 참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 보면 완벽한 결혼 생활이라는 거 그 어디에도 없는 거더라. 하나가 좋으면 꼭 다른 하나가 말썽을 부리더라고. 신우가 정상이면 시어머니가 비정상이고 아니면 그 역이거나 신우랑 시어머니가 다 좋으면 남편이 또 꼭 염장을 지르든가. 고르라면 남편이 애처가인 게 최곤데 너는 그런 면에서 시집 잘 간 거야, 기집애야. 저도 친구 말이 맞다고 생각이 들었고 남편의 나에 대한 진심과 사랑만을 생각하며 살아가자. 그렇게 마음 먹고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결혼해서도 저는 엄마와 식당 운영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결과 빚을 3분의 1쯤 갚았을 무렵 저에게 임신 소식이 찾아왔어요. 엄마, 나 임신했어요. 병원 다녀왔는데 임신 12주 차라네요. 세상에, 이런 경사가 또 어디 있니? 최서방도 너 애 들어선 거 아니? 근데 나는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아요. 아직 우리가 갚아야 할 빚도 많이 남았는데 벌써 임신을 해서 그럼 저 한동안 일도 못한 텐데 엄마 혼자 가게 운영하시려면 보통 힘들 게 아니잖아요. 그런 말이 어딨니? 네가 이제까지 엄마 가게 일 도와준 것만 해도 엄마는 너한테 너무 미안하고 고맙다. 결혼했으면 무엇보다 이젠 네 가정을 우선으로 생각하렴. 아빠가 남긴 빚에 관해서도 너는 이제 그만 신경 써. 너는 여태껏 네가 하지 않아도 될 책임까지 나서서 충분히 고생 많이 했다. 우리 딸, 엄마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을 너에게 나눠지게 해서 미안하다. 그런 말이 어딨어요, 엄마. 당연히 제가 나눠서 짊어져야 할 짐이죠. 걱정 마세요. 출산하고 나서 몸 회복하면 저 바로 다시 가게 나와 일할 거예요. 다행히 무리 없이 임신 기간을 거쳐 건강한 딸 아이를 출산했고 딸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닐 무렵 저는 다시 엄마의 식당으로 돌아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딸아이도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지내고 백반집도 장사가 잘 돼서 큰 걱정 없이 지내고 있던 어느 날 남편 회사에서 한 통의 전화가 다급하게 걸려왔습니다. 저 사모님, 지금 당장 땡땡병원 응급실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래요? 저희 남편한테 혹시 무슨 일이라도... 사고가 나거나 한 것은 아닌데요. 최 PD님께서 멀쩡하게 편집실에서 일하시다가 갑자기 사무실에서 쓰러지셔서 그만... 심상치 않은 조연출의 목소리에서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당장 가게에서 일하던 것을 다 내팽개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서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황당한 소식이 절 기다리고 있었어요. 원인을 특별하게 규정할 수 없는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입니다. 저희 측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최민혁 환자분 모월 모일 모시간을 기점으로 운명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뭐라고요? 대체 말도 안 돼요. 아침까지 멀쩡하게 출근한 사람이 갑자기 왜... 여보, 눈 좀 떠봐요. 제발 눈 좀 떠보라고요. 수진이 아빠 제발 눈 좀 떠봐. 어? 수진이하고 나하고 남겨두고 이렇게 떠날 건 아니지? 제발 정신 차려요, 제발. 제가 아무리 흔들어 깨워봐도 굳게 눈을 감은 채 미동 없는 남편은 영영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고 황망하게 남편이 하늘나라로 떠난 것이 딸아이가 4살 생일을 얼마 남겨놓지 않았을 때였지요. 하루아침에 싱글맘이 되어버린 저는 그 후로 정말이지 고단하고 팍팍하기 짝이 없는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예, 소진이 애미야. 너 나하고 얘기 좀 하자. 네, 말씀하세요, 어머니. 그런데 무슨 일이신지. 민혁이 사후에 이것저것 서류 정리하다가 안 사실인데 민혁이가 우리 모텔 담보로 대출을 2억씩이나 받았던데 너 그 돈의 행방을 알고 있니? 그 돈이 사실은... 우물쭈물하지 말고 어서 바른 대로 말해. 민혁이가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한 곳이 있을 턱이 없는데 혹시 그 돈 너희 친정집에 가져다 쓴 거냐? 알고 보니 남편이 저희 친정집에 빚을 갚으라고 보태준 2억 원이 시어머니와 남편이 공동 소유하고 있던 모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더라고요. 남편 사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노발대발하시며 당장 그 돈을 갚으라고 나날이 성화였습니다. 이래서 없어도 너무 없는 집안 며느리는 드리는 것이 아니라더니만 그저 민혁이가 좋다는 말에 속아서 탐탁치 않아도 널 며느리로 들였다면 서방 잡아먹은 것으로도 모자라 시댁 재산을 친정으로 빼돌려? 어머니, 잡아먹었다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명을 달리해서 가장 속상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저인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그리고 시댁 돈을 저희 친정으로 빼돌린 적 결단코 저 없습니다. 2억 원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갚을 테니 걱정 마세요. 당연하지.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 돈을 네가 낼름 거저 먹으려 했니? 그렇게 남편이 살아생전 저에게 건네준 2억 원 통장 덕분에 저는 시어머니에게 틈만 나면 그런 소리를 들어야 했고 도저히 그런 닥달을 견뎌내지 못해 시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에서 나와 딸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가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달이 원금과 이자를 갚는다는 약속을 하고 시댁에는 거의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백반집 장사 준비를 위해 도매시장으로 가서 재료를 사들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생전 왕래를 하지 않고 지내던 시어머니를 시장 입구 길거리에서 딱 마주쳤지요. 당장 돈 갚으라니까 왜 넌 내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 거니? 어머님, 갑자기 그 돈을 한꺼번에 내놓으라고 하시면 제 입장에서 방도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제 날짜에 보내드리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아빠 때문에 빌린 2억 지금 당장 내놓으라고 이년아! 시어머니는 대뜸 그렇게 소리 지르며 제가 장본 꾸러미들을 함부로 길바닥에 패대기치며 마구 제 머리며 등짝을 사정없이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눈물조차 나오지 않더군요. 사람이 모멸감이 너무 심하면 되려 기분이 차분하게 가라앉는다는 것을 저는 그때 경험하고 말았네요. 지금 그런 식으로 채무 주공하는 거 불법인 거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누군데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는 거야? 내가 잣돌이하는 여자는 단순히 채무자가 아니라 내 며느리요.
이럴 만한 사정이 있어. 그러는 거니 제3자는 갈 길이나 가라고요. 빚이 대체 얼만데 생판 남도 아니고 귀한 며느리를 길바닥에 이렇게 사정없이 매질합니까? 저리 당장 비켜요. 저요, 할머니가 좋아하는 돈다발.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그렇게 생전 처음 보는 웬 남자가 시어머니 면전에 20억 수표 다발을 가지고 와서 마치 수표 다발로 따귀를 갈기듯 시어머니 얼굴 앞에 사정없이 그 거액의 돈다발을 흔들어 대는 겁니다. 아니, 이게 대체 얼마야? 20억! 이거 진짜 돈 맞아? 설마 이렇게 큰 돈을 길바닥에서. 당신 누구야? 정체가 뭐길래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저 역시 영문을 알 수 없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자의 행색을 가만히 훑어보니 깔끔한 양복 차림에 면도까지 말끔히 한 외양이 그저 점잖은 중년 신사 같아 보이더군요. 이분께 부채가 대체 얼마인가요? 정확한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쪽은 대체 누구신데 제 빚을 물어보시는 거죠? 아버님 성함이 한 숫자 석자 검사님 아니십니까? 그쪽은 한 검사님 따님 한영아 씨 맞으시죠? 맞습니다만 대체 저희 아버님과 무슨 관계시길래. 그렇게 길바닥에서 시어머니에게 막장 같은 상황극을 당하고 있을 때 흑기사처럼 나타난 남자의 정체는 저희 아빠가 살아생전 현직 검사 신분으로 교도소에 보낸 조직 보스였습니다. 저희 아빠가 강력계 사건들을 많이 전담하셨는데 특히나 조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을 소탕하는 일에 아주 능력자셨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그렇게 저희 아빠에 의해 정리당해 사라진 조직의 보스였고요. 그런 관계시라면 저희 아빠와 철천지 원수지간이라 봐야 할 텐데 왜 제게 이런 호의를 베푸시는 겁니까? 그 남자는 저와 시어머니와 삼자대면한 그 길거리에서 바로 시어머니에게 저의 채무 2억 원을 당장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수표 다발 20억 원에서 정확하게 2억 원을 꺼내 시어머니 면전에 냅다 던져버린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황당해하면서도 이게 웬 기회냐 싶었는지 돈다발을 들고 꽁무니를 빼듯 현장에서 사라져 버리셨고요. 아버님에 관해 당연히 저보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수석 검사님은 세상에서 가장 정의롭고 마음이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조직 세계를 소탕하면서 절 감옥에 집어넣으셨지만 제가 더 이상 조직 세계에 뜻이 없고 진심으로 참여한다는 걸 아시곤 감옥에 간 저 대신 제 식구들을 누구보다 살뜰하게 살펴주셨어요. 전직 조직보스라는 그 남자에게서 듣게 된 아빠와의 사연은 참으로 기막히고 또 감동적인 것이었습니다. 실은 제가 거의 소년 가장이나 다름없는 가정 환경이라 어쩔 수 없이 조직 세계에 몸담게 되었었죠. 그러다 보니 가방끈은 짧고 할 줄 아는 건 주먹질 뿐이라 그렇게 주먹 하나로 가족들 먹여 살리다가 이런 식으로 살다간 미래도 없고 처참한 노후만 남아있다는 걸 알게 됐을 즈음 한수석 검사님에 의해 저희 조직이 정리되면서 교도소 행을 피할 수 없었죠. 저희 아빠가 뭐라고 하면서 그쪽을 도와주셨나요? 제가 그 당시 조직에서 완전히 나오려면 제 몫에 막대한 빚을 탕감해야 하는 조건이었는데 반듯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싶단 저의 얘기를 들으시곤 그 큰돈을 선뜻 대신 꾸어주셨습니다. 이자도 필요 없다. 대신 나중에 사회에 나와 돈을 벌게 되면 그때 돼서 천천히 갚아라.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가족들은 본인이 보살펴 줄 테니 걱정 말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저희 아빠 덕분에 그 조직 보스였던 사람은 조직 세계에서 완전히 손을 털고 나와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감옥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그 남자의 할머니 수술비를 대신 내주고 공부 잘했던 여동생과 남동생의 학비까지 지원을 해줘서 그 남자분의 동생들은 현재 간호사,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서 잘 살아가고 있다니 저 역시 무척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지요. 한수석 검사님 덕분에 저희 남동생과 여동생이 번듯한 사회의 일꾼이 됐고 또 시장에서 국밥 장사를 하며 힘들게 사시던 저희 모친까지 살뜰하게 챙겨주셔서 제가 형무소 생활을 하면서도 딴 생각 안 하고 형기를 잘 마치고 출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회에 나온 그 남자는 당장 생업 전선에 뛰어들어 종잣돈이 모일 때까지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돈이 조금 모였을 때 바로 사업을 시작했고 다행히 사업이 아주 성공하는 바람에 지금은 아주 재력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제 지인이 숙박업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데 그 일과 연계해서 숙박업을 현재는 크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돈도 벌 만큼 벌었고 검사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찾아와 봤는데 이미 검사님은 명을 달리했다고 해서 제가 얼마나 통안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전직 조직 보스라는 그 남자, 현재는 사장님이라 불리는 그 남자는 저의 처한 상황에 관해 이것저것 아주 자세히 질문을 하더군요. 저는 솔직하게 요즘 제가 처한 상황을 말했습니다. 친정엄마와 백반집을 운영하며 장사를 하는 이야기, 현재까지도 아빠가 남긴 빚을 갚고 있다는 이야기, 좋은 남편을 만나 결혼했지만 얼마 전 불행히도 사별하고 만 이야기 등등. 특히 남편이 살아생전 저에게 보태준 돈을 가지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구박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저보다 더 분노에 차 씩씩대며 시어머니를 욕하는 남자였습니다. 정의롭고 선한 검사님의 따님이 이렇게 모진 고생을 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제가 좀 더 일찍 찾아왔어야 하는데 하늘에 계신 검사님을 뵐 낯이 없네요. 그러면서 현재 친정엄마와 제가 갖고 있는 빚이 총 얼마 남았냐고 하면서 거액의 돈을 건네는 겁니다. 시어머니께 아까 주신 돈만 해도 과거에 저희 아빠에게서 빌려간 돈을 훨씬 웃도는 것 같은데 나머지 빚까지 사장님께서 걱정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의 호의로도 저는 정말이지 많이 감사드려요. 아니에요. 형무소에 들어가기 전 검사님께서는 아무 조건도 이자도 없이 제 빚을 탕감해 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절대로 조직 세계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 출소하고 나서는 약속대로 성실한 방법으로 열정적으로 살을 것, 그리고 성공한 후 2배로 진 빚을 갚을 것. 전 그때 솔직히 마음으로 다짐했어요. 검사님께 진 빚은 내가 잘 돼서 그 10배로 갚으리라. 저 자신과의 약속을 부디 지키게 해 주십시오. 제 남아있는 성의를 제발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제 성의를 거절하면 저 정말이지 하늘에 계신 검사님 낯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그렇게 거액의 돈을 받지 않으려는 저를 한사코 만류하는 사장님이었습니다. 사장님은 그날 바로 백반집에 저희 엄마까지 찾아와서는 한참을 완곡하게 자신의 진심을 어필하더군요. 저와 엄마는 고민 끝에 그 사장님의 성의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 사장님께서 저희 모녀에게 건넨 돈은 거의 20억에 가까운 거액이었습니다. 10억 빚을 갚고 나서도 한참이나 여유가 생기는 엄청 큰 돈이 아닐 수 없었죠. 네 아버지가 남긴 빚이 원체 어마어마해서 엄마 생전에는 돈 걱정 없이 살아보는 게 불가능한 일일 거라 생각했는데 참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생기고 네 아버지가 사람들 보기엔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전과자들한테 호의를 자꾸 베푼다고 때로 욕을 먹기도 많이 먹던 양반인데 네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이렇게 곱절의 은혜로 갚는 사람이 있다니 세상이 아직은 살만한 것 같구나. 엄마, 나도 솔직히 아이 아빠 잘못되고 나서 시어머니한테도 그렇게 하도 돈에 쫓기다 보니까 하도 힘들어서 이렇게 매일 단내나게 사는 게 내 인생인가 싶어 기운이 빠졌는데 쥐구멍에도 별 뜰 날이 있다더니 엄마하고 나한테도 이런 행운이 다 찾아오네요. 네 아빠를 원망은 안 해봤지만 솔직히 내 짐을 짊어져서 너까지 고생시키게 되니까 가끔 그런 생각도 했다. 남들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저 자식이 이렇게 빚에 허덕이게 만들면서까지 했어야 했나. 좋은 일 하는 것도 좋지만 좀 적당히 하고 갔으면 내 자식을 이렇게까지 고생 안 시켜도 됐을 건데 하는 생각을 했는데 여보 미안해요. 당신 따뜻하고 큰 품을 이해하기에 난 한없이 그릇이 작은 여편네였나 봐요. 엄마, 좋은 소식 앞에서 왜 그렇게 자꾸 우세요? 네? 이제 그만 울어요. 엄마, 우리 빚도 깔끔하게 청산했는데 간만에 여행이라도 가요. 그렇게 자꾸만 우시는 엄마를 달래드리고
저와 엄마는 백반집을 오픈하고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잠정 휴업 간판을 내걸고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거의 첫 가족여행이자 해외여행이자 엄마와 떠나는 첫 여행이었지요. 영식아, 너도 엄마랑 누나랑 같이 여행 안 떠날래? 우리 식구 이렇게 맘 편하게 어디 놀러가 본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어때? 미안해 누나. 알다시피 나 시험 앞두고 있어서 난 좀 자중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내가 여행 못 가도 엄마하고 좋은 데 많이 다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와요. 알았죠? 그래, 엄마는 걱정 마라. 너도 그럼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변호사 시험을 얼마 남기지 않고 있던 터라 남동생은 남아서 공부를 하겠다고 했고 저와 엄마, 딸아이 이렇게 셋이서 아주 즐겁게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얼마 안 있어 또 굉장히 기쁜 소식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누나, 나 변호사 시험 최종 합격했어. 정말이야? 너 그럼 이제부터 정식 변호사 되는 거 맞아? 맞아요. 앞으로는 한영식 변호사라 불러주십시오. 저보다 훨씬 더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신 게 또 엄마셨지요. 그 사장님의 도움으로 저희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던 탓에 남동생에게 변호사 사무실을 하나 마련해 주려 했는데 마다하는 남동생이었습니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을 뿐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면서 인지도가 있는 로펌에서 근무하며 실전에서 선배 변호사들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는 게 그 이유였죠. 엄마, 이제까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젠 빚도 다 해결됐고 여유도 생겼으니까 엄마는 가게 일 그만 접고 좀 쉬시는 게 어때요? 글쎄다. 놀면 한두 달이나 좋지. 계속 노는 것도 못할 짓일 게다. 백반집을 생업으로 해왔지만 가게 하면서 늘 힘든 것만도 아니었다. 내가 잘하는 일이 밥 짓고 반찬 만드는 일인데 사람이 저 잘하는 일 하면서 돈 버는 것만큼 신나는 일도 없잖니. 아직은 엄마가 아픈 데도 없고 건강하니 너무 걱정 말고 너야말로 뭔가 다른 사업을 시작해보는 게 어떻겠니? 그렇게 엄마와 의논을 하고 제 앞으로의 진로에 관해 고민을 하던 무렵 사장님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간 잘 지내셨지요? 연락드린다 하면서 사는 게 바빠 한동안 격조했네요. 저도 전화 한 통 드린다는 게 엄마 모시고 여행이다 뭐다. 나름 바쁘게 지내다 보니 저희 모녀 이렇게 여행도 떠나고 여유롭게 살게 된 게 다 사장님 덕분인데 인사가 늦어 죄송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전 죽는 날까지 검사님 은혜 절대로 잊지 못할 겁니다. 돈의 액수를 떠나 지금의 절 있게 한 분이 검사님이시고 저야 사업이 운 좋게 성공해서 곱으로 갚아드릴 수 있었을 뿐. 베풀어 주신 후에는 검사님 그릇을 제가 따라갈 수 없어요. 검사님 아니었음 제 어린 아들과 딸 역시 제대로 학교도 못 다녔을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혹시 요즘 하시는 일 바쁜 게 아니라면 저 하는 사업을 좀 도와줄 수 있으실까 해서요. 사업이라면 뭐 숙박업 관련한 일인가요? 안 그래도 저희 시댁이 모텔 일을 해서 아주 낯선 분야는 아닙니다만. 안 그래도 영아 씨 시댁 관련해서 드릴 말씀도 좀 있어요. 본의 아니게 시어머님께서 운영하시던 모텔을 최근에 제가 인수하게 됐네요. 경매로 나온 좋은 물건이 있다고 해서 제가 매입하게 됐는데 보니까 또 주인이 영아 씨 시어머님이시더군요. 처음엔 매입을 좀 고민했던 것도 사실인데 그분이 주인이라는 걸 알고 더 매입하게 된 것도 맞긴 합니다. 그럼 제가 도와줬으면 하는 일이 혹시... 맞습니다. 그 모텔을 대신 좀 책임지고 영아 씨가 운영해 주세요. 듣자 하니 그 모텔 소유주가 시어머님과 돌아가신 영아 씨 남편 공동 소유였다던데 엄밀하게 말하면 영아 씨에게도 지분이 있던 모텔이 아닌가요? 사장님은 저의 그런 숨겨진 억울함까지 배려를 해서 그 모텔을 직접 인수한 것이었죠. 사장님의 마음씀과 배려를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저는 그 모텔 운영을 제가 나서서 하기로 했습니다. 부지런하고 뭐든 빨리 배우는 성향의 저라서
모텔 일은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사장님께서도 틈날 때마다 모텔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제가 알아야 할 것들을 잘 가르쳐 주셨고요. 제가 모텔을 운영하게 된 이후로 모텔 매출은 훨씬 더 상승 곡선을 찍게 되었습니다. 모텔이 위치한 곳이 젊은 층들의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운영하던 당시만 해도 인테리어도 그렇고 운영 스타일이 너무 나이든 고객들 위주라 인기가 별로 없었지요. 전 모텔 근처에 대학가가 많고 20, 30대 고객이 주로 많다는 것을 알고 인테리어부터 서비스를 젊은 고객들 취향으로 대대적으로 변화를 꾀했지요. 그런 노력이 통했는지 모텔에 숙박하는 고객들 수가 이전보다 곱절 이상 늘었고 사장님께서는 이런 제 능력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시면서 최근에는 근처의 다른 모텔 운영도 제게 맡기셨네요. 시어머니께서는 알고 보니 모텔을 담보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주식이니 다른 부동산에 투자했던 것이 실패를 하는 바람에 모텔을 경매에 넘기게 된 것이라 하더군요. 최근에는 살던 집까지 은행에 넘어가 월세집을 전전하며 시부모님 내외가 일용직 노동을 전전하며 힘들게 생활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선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 옛말 틀린 거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선하고 정의로웠던 아빠의 후광으로 제가 지금 이만큼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제 인생의 결말 역시 보기 좋은 선한 끝이 되기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또 착하게 살아가려 합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